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민 교수님과 1년 동안 공부하고 2022학년도에 경기도 수석으로 합격한 예비교사 수강생입니다. 네, 우선 저 역시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합격을 하게 되어서 제 수기를 나누고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저는 재학생으로서 학부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1, 6월 개강론 시기, 그리고 7, 8월 문풀 시기, 9, 10월 모고 시기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공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초수이기도 하고 임용 공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공부 방법 또는 공유해주시는 공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활용했던 주간 공부 계획안인데요. 저는 월요일에서 수요일에는 보통 강의를 6개 정도 올려주시기 때문에 하루에 2강의씩 나누어서 수강을 하고 그날 수강한 것들은 바로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그동안 수강했던 것들을 백지 쓰기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기출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요일에는 제공해 주셨던 확인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주 공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이어서 일일 공부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 2월 그리고 3, 4월, 5, 6월 이런 식으로 2달씩 나누어서 1일 공부 계획안을 수정했었는데요. 그중에서 1, 2월에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시 반에는 기상을 해서 아침 7시부터는 꼭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7시부터 8시까지는 이때는 아직 법을 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누리과정 고시문 암기를 하거나 회의실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서 4시간, 5시간 혹은 2시간 30분 이렇게 공부 계획을 짜고 이를 최대한 지킴으로써 최대한 버리는 시간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백지 쓰기를 어떻게 진행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백지 쓰기는 박수민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공부 방법이고 제가 1차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백지 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를 수강한 후에 바로 내용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듣고 난 후가 바로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암기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는 저는 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암기한 것을 소리를 내어서 중얼거리면서 암기를 한 후에 타이핑으로 암기한 것들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1차 암기를 실시했습니다. 어느 정도 암기가 됐다고 생각한 후에는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백지에 외운 것들을 적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검은색 볼펜으로 적은 후에 파란색 볼펜으로 빠뜨린 것이 없는지 그리고 빨간색 볼펜으로 오개념은 없는지를 확인하여 적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때는 꼭 기본서를 펼쳐보면서 제가 쓴 것과 기본서의 내용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백지 쓰기의 핵심은 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 진도가 발달이었다면 이전 시간에 나갔던 성격과 사상에 대한 백지 쓰기를 꼭 누적하여 진행함으로써 앞서 외운 것들을 놓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제가 활용했던 인출표 사진인데요. 이것은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인출표예요. 그래서 저는 암기를 하고 난 후에는 빈 칸에 그날 날짜를 적어둠으로써 인출 텀을 확인하고 그 텀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다. 백지 쓰기를 진행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인출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백지 쓰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분명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것을 인출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포스트잇에
네, 교재에 나왔던 제목, 굵직한 제목들을 적어두시고 적어두시고 이 개요를 보면서 백지 쓰기를 하신다면 백지 쓰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선생님들 머리에 개요를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한반복의 백지 쓰기 덕분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전범위를 40에서 50회 정도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백지 쓰기가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백지 쓰기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포스트잇 암기법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쉽게 암기가 되지 않는 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문이나 거울 등 제가 자주 보는 것에 붙여두고 자주 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암기가 되지 않지만 자주 보다 보니까 머리에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암기가 끝난 포스트잇의 경우에는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진에 보이시는 작은 손 공책에 앞에는 핵심 주제들, 인출해야 하는 주제들을 적어두고 뒷장에 포스트잇을 부착해 둠으로써 길가를 걸으면서 종이를 보고 인출을 한 다음에 뒷면에 있는 포스트잇을 보고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출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토요일을 기출 분석하는 날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그 기출 문제를 푸는 날 당일에는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백지 쓰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이하면서 제가 암기하고 공부한 내용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출제되는지를 확인하고 교수님의 기출 해설 강의를 수강하면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디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기출문제 파일 새 것을 한 부 더 복사해서 제가 마치 교수님이 된 것처럼 해설하듯 중요한 부분을 찾고 또 문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백지 인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이시는 사진은 제가 이 포스트잇에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모범 답안을 적어두고 제 답안이랑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부진 답안을 쓸 수 있는지를 공부하였던 것이고요. 그 옆 아래에는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백지 쓰기를 한 흔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출 분석을 한 사진인데요. 지문 분석을 할 때는 제 나름대로 형광펜 색깔별로 의미를 부여해두고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자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 형광펜을 사용하고 핵심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 형광펜을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제 나름의 틀을 만들어서 기출 지문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책에 보라색 펜으로 기출된 부분과 기출 문제를 자세하게 적어두고 기본서를 읽을 때마다 상기하면서 기출을 최대한 안고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학습 문제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요일에는 공부 시작을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확인 문제 풀이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진도에 맞춰서 교수님께서 확인 문제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제가 놓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또 암기가 미흡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풀이하고 꼼꼼하게 채점하면서 제가 놓친 부분을 파악하여 다시 공부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7, 8월 문제풀이반 시기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반기에 백지 쓰기를 통해서 암기를 거의 맞춰두었기 때문에 7월부터는 10일에 한 번씩 전범위 백지 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문제풀이 영역을 우선적으로 백지 쓰기를 진행하면서 공부하고 남는 자투리 시간에 다른 영역에 대한 백지 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내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오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에 맞춰서 문제 풀이하고 답안지 작성을 하신 다음에 객관적으로 자신의 답안을 채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문풀 시기부터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였어요. 이때도 기출 분석했던 것처럼 교수님 강의 수강하고 상세히 필기한 다음에 맞은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는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헷갈렸던 문제를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기출 인출표처럼 오답 노트에 이런 식으로 핵심 단어 위주로 적어두고 이동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보고 인출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록색 포스트잇에는 제가 학자 이름 똑바로 확인하기 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분명하게 파악하기 이런 식으로 적어두었는데 문제풀이를 하면서 제가 자꾸 하는 실수들을 적어두고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9, 10월 모의고사 반에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모의고사는 시험에 대한 실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너무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험 환경과 비슷하게 설정을 해두고 시간을 정확히 지키면서 문제를 풀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모의고사 점수에 집착을 하기도 했고 모의고사 점수가 낮게 나오면 진짜 점수가 낮게 나올 것만 같아서 되게 속상한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시기가 너무도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모의고사 점수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 점수일 뿐 여기서 틀린 것들을 보완을 한다면 시험에서는 다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의고사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수 선생님들께서는 답안을 어떻게 채점하여야 하는지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저는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수민 교수님의 모범 답안을 필사하면서 같은 키워드일지라도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교수님께서 풀어나가는지를 익혀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채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을 하긴 하였으나 최대한 다부진 답안을 작성하고자 교수님 답안을 필사하고 또 암기하면서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7, 8회차가 되니까 교수님 모범 답안과 매우 유사하게 제 스스로 답안을 기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역시 강의 수강 후에 모든 문제를 재분석하였고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풀 시기에 만들었던 오답노트 뒤에 계속해서 문제를 추가해 가면서 관련된 내용을 인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단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단권화를 실시하지 않았고 기본서를 반복해서 보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단권화를 한 것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2, 3일 전에 시험장에서 볼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도였는데요. 제가 그 전에 단권화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새롭게 출제될지도 모르는데 제 자체적인 판단으로 간략화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권화를 하지 않았지만 시험장에서 10에서 15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빠르게 훑으려면 간략화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험 보기 이틀 전, 2, 3일 전부터 타이핑으로 전범위를 정리하면서 시험장에서 볼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습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처럼 학부 병행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1학기에 상당 기간 실습을 나가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3월 말부터 5월 둘째 주까지 실습에 다녀오느라 실습으로 인해서 한 달 반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 너무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실습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뿐인 너무 소중한 기회이고 또 저희는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2차 준비를 위해서는 실습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습 기간만큼은 실습에 최대한 집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습 기간 중 제가 수업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스케줄이 끝난 후부터는 1월에서 3월에 암기했던 것들을 백지 쓰기를 시작하면서 공부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였고요. 실습이 완전히 끝난 후부터는 4시 30분에 기상하면서 보다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진도가 밀려 있다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3강씩 수강하면서 밀린 진도를 따라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소화하던 것을 이틀, 3일 안에 소화를 해야 하다 보니까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도 들고 너무 내면화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7, 8월 여름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활용해서 암기는 보완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선 밀린 진도를 따라잡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실습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실습 기간에는 실습에 온전히 집중하셔서 2차를 위한 준비도 하시고 또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공부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논술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논술 문제를 직면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진술 방법도 모를지라도 우선 제 생각대로 풀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풀이한 게 비록 답은 아닐지라도 한 번이라도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고 교수님의 해설 강의를 듣는 것과 바로 정답을 본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교수님의 해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필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논술 공부를 실시했고 저는 논술 공책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논술 공책의 용도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서론 결론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문구를 모아두고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론 결론을 작성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나만의 논술 틀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논술 주제의 내용 정리에 활용을 하였어요. 논술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부모교육, 교원학습 공동체 등 다양한 굵직한 주제가 논술에서 다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에서 다뤄진 것들이 교육과정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고 또 추후 2차 준비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진처럼 논술 공책을 만들어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논술 공책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이 놀이를 통한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교사의 역량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정리해 두고 그 밑에 함께 기술해서 적을 수 있는 문장들까지 정리를 해두면서 자주 보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원만하게 기술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논술 개요도를 정리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독서실 이동길에 자주 보면서 논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이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인출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회의실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암기는 1월 공부 시작하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2차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까지 매일 아침 수기 암기를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타이핑으로 암기할 수도 있고 또 손으로 쓰면서 암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손으로 쓸 때가 가장 문제를 풀이할 때 잘 익숙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손은 조금 아플지라도 아침에 잠을 깨는 용도로 수기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암기를 하고 있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최대한 빠르게 암기를 시작하셔서 시험날 아침까지 반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실 공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교수님께서 주셨던 공부 계획안 중 1안을 그대로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초기에는 내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정독하고 종이에 정리하면서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많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옆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하듯이 암기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1차 시험장 기록을 수기에 담아두긴 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1차 시험 문제를 풀이할 때 굉장히 당황했고 유형이 조금 바뀐 것이 너무도 힘들어서 시험 문제를 풀이하면서 눈물이 고일 정도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나한테 어려우면 모두한테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1년 동안 노력한 것을 버리고 나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너무도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1차 시험장 가기 전에 강의에서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아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서 차분하게 문제 다시 읽고 단서를 찾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교시 역시도 굉장히 어렵고 당황스러워서 시험을 끝나고 나서는 정말 눈물이 고여서 흐를 정도로 되게 속상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제가 다행이었던 것은 평소에 서술형 문제를 많이 출제해 주시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를 풀이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고 또 제 스스로도 백지 쓰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문제를 풀이하고 문제를 써 내려가는데 시간이 크게 많이 허비되지 않아서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2번 정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호 실수나 학자 이름 실수 이런 것들 사소한 실수들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저한테 그나마 위안이 되고 2차 준비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1차 시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1차 시험을 보고 일주일 정도 쉬면서 방황의 시기를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준비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고 많이 흔들렸지만 제 장기 목표는 공립유치원 교사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강의 수강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불합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스스로 세웠던 목표는 1차 발표 전에 강의 밀리지 않고 수강하기,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진행하시는 것들을 내면화하기, 그 2가지를 목표로 삼고 1차 발표 전까지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네, 상세한 내용은 합격 수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2차 준비를 할 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처럼 재학생 초수인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실연을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너무도 감사히도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업 실연 준비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국어책을 읽는 듯한 딱딱한 말투나 교사 중심의 발문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수업 실연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발문을 최대한 받아 적고 제스처 같은 것들도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두고 제가 연습할 때 녹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수업 실연 영상을 모두 촬영하고 다시 되돌려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고자 노력하였고요. 1월에는 매일 3-4개의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면접 관련해서 팁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문제들을 경험하고자 노력하였고 스터디를 진행한 후에는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어서 성교육이나 교원학습체와 같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문제를 답변을 할 때는 해결 방안을 3가지 혹은 4가지씩 발표를 해야 할 때는 유아, 교사, 부모, 지역사회 이렇게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면접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수면 및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용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공부를 마무리하는
일과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늦게 시작해서 계획해두었던 것들을 모두 못했을지라도 늦게까지 무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일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미련 없이 하루 공부를 끝내고 다음날 계획을 세운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시생의 생활 패턴에 적응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도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면서 공부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지고 또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상 스터디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임용 합격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혼자서도 잘 하는 편이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9월 말이 되면서 백신 주사도 맞고 또 체력의 한계가 와서 몸살도 한번 겪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고 시험이 가까워지니까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몸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혼자만의 의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 느껴서 그때는 기상 스터디를 구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6시 이전에 일어나서 기상 인증을 하고 7시 이전에 고시문을 적어서 암기한 것을 인증하는 기상 스터디였는데요.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고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 인증한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좋은 자극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트레스 극복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스트레스 때문에 1년 내내 불면증을 겪을 정도로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용고시 준비 기간이 만 1년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다 보니까 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끝까지 달리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1년을 버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가장 무너졌을 때는 아무래도 가티오가 발표되었던 날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온 제 자신을 믿고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가티오 숫자를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운이 좋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래 그럼 이렇게 된 거 그럼 이왕이면 수석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더 공부에 매진을 했고 그 밖에도 또 두려운 상황도 많았고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사고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제가 1년을 무사히 버틸 수 있게 도움이 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히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상반기에도 매일 30분씩은 꼭 운동을 하려고 했고 특히 7, 8월 기간에는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꼭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목이나 허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환기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취미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그 시간에는 온전히 운동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기분 전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과감히 쉬는 것입니다. 저는 학부 병행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서 1, 2월 달에는 하루도 오프를 하지 않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3월이 되니까 슬럼프로 이어졌고 장기적인 임용 공부에 굉장히 부적합한 전략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달려야 되고 하루 정도 쉬는 것으로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힘들고 지친다 하실 때는 하루 그냥 공부 덮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매일 했던 생각이 2번은 없다, 올해 안에 끝낸다. 그리고 내 몸 하나 통제 못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고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단 하루도 후회가 되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임용 시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분명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는 경쟁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박수민 교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워낙에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고 가려 하기보다는 시험장에서 모두가 맞추는 핵심 문제는 꼭 맞추고 틀리라고 낸 문제는 과감하게 틀릴 수 있는 용기와 판단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이론에 집중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교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필수적이고 핵심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결과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 카페에 계속 접속해서 답안지를 확인해보고 제 점수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정답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이미 답안지는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건 그저 계속 불안만을 일으키고 제 자신의 스트레스만을 높이는 결과만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차 시험을 보고 2차 준비에 몰입하기 전에 이 카페를 삭제하고 2차 준비, 공부에만 매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과 확인창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선생님께서 달성해 가고자 하시는 목표, 공립유치원 교사만을 생각하시고 달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임용 준비는 엄청난 부담감과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수반되는 너무도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전을 했다는 것과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선생님들께서는 너무도 멋지시고 존중받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힘내셔서 내년에는 교육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발맞춰 나가며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박수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